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2%, 2.16% 하락했습니다. 둘 다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아주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2조 이상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뭐 조금 예상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가 지금 엉망이죠. 다우와 나스닥도 많이 내렸고요. 특히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 증시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는 이미 엉망이 됐고요. 루브라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디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그 러시아 MSCI ETF도 지금 상장 폐지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매우 증시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금요일에 이어서 또 크게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경기 회복주 위주로 좀 들어왔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그리고 좀 고성장이 예상되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하락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또 하락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진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지금 빠르게 반등하기는 이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 러시아가 그쪽에서도 이제 예상과 다른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리아 쪽에서 또 용병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의용군 전 세계적으로 의용군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로 집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쪽에서 이제 전투기를 그 우크라이나 쪽에 또 보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거를 참전하는 것으로 그죠? 거의 뭐 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니까 지금 자칫하면 이제 미국도 이제 나토를 공개했을 때 즉각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진짜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위중한 상황이고 침착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뭔가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하더라도 그 디폴트에 대한 그 경기 손실들은 또 이제 여러 국가들이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원자재 생산을 많이 하는 러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원자재 급등이 불가피하고요. 그 급등에 의해서 서방이라든지 그런 여러 국제 은행들이 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경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그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 원래 돈을 좀 빨아들여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서 좀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돈을 풀자니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로 빠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침착하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좀 냉정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급변하는 이 시장에 대해서 하루하루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크게 나왔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크게 나갔지만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투자자들도 꽤 나갔습니다. 차트로는 이제 또 바닥까지 왔죠.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이 이제 무너졌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그래서 2400포인트, 2400 중반 포인트까지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네. 일봉으로는 이제 반등을 했던 걸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이틀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 중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도 금방 팔았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수급 자체는 크게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환율입니다. 1230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1250원 정도를 제가 고점으로 보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1250원으로 가는 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1200원 중반대를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넘어서 이제 1300원대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구간까지도 진짜 그런 큰 사태가 벌어진다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선제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나갈 때는 좀 전체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 선물을 또 보게 되면 또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또 크게 내려가고 있고요. 원자재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기름, 천연가스 이런 거 할 거 없이 니켈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원자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멈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한 경기 또 침체를 또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큰 투자자들도 지금 어디로 갈지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고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차분히 지켜보고 큰 결단이 필요할 때는 또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 급등락에 대해서 하루하루 대응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는 유럽 증시에 대비해서 크게 많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경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21,2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산중공업은 잘 방어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장 중반에 좀 많이 내려가기도 했어요. 21,000원을 깨면서 더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조금 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의 가격은 좀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소보다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좀 더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계속해서 눌러지고 있고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또 실시간으로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가 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하죠? 대형 종목 위주로 좀 큰 조정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런 에너지 어, 안보 차원에서 원전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버티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선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불확실한 이 상황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더욱 이제 주가가 큰 변동이 있을 타이밍인데, 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두산중공업만큼은, 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 거래량은 뭐 일별 거래량은 1,000만 주, 네, 어, 3월 4일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네, 절반 정도 났고요. 3월 4일 상승한 만큼 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이제 5일 연속 상승한 그 양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네, 많이 성장했었고, 요 정도 하루 정도는 하락해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지금 이 하락은 하루는 잘 버텼지만 증시 전체가 계속 눌러지는 방향,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자체가 네, 코스피에서 30위 안에 드는 대형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그런 기관 투자자가 좀 기계적으로 그런 이 코스피 전체에서 좀 빠져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뒤숭숭하기도 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니까 좀 더 네, 이 상황을 넘길 때까지는 잘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래량 자체는 네, 이렇게 하락을 좀 했지만 그래도 1,000만 주 이상은 유지를 해주었고요. 자, 내일 정도 네,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처럼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힘이 붙어주면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증시 분위기도 사실 이때와는 완전 딴판이거든요. 네, 코스피는 이때는 아직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네,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도 이 구름을 기술적으로는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5일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면서 그리고 21선 위로 추세를 돌려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41선 위에서 다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사실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없죠. 이제 121선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기 추세 혹은 장기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 네, 주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으로 한 단계씩 크게 한 번씩 올라가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21선을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진 않지만 한 번씩 확실히 계단 레벨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는 그 다음 레벨 네,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15,000원을 찍고 네, 이렇게 22,000원 가까이 거의 40% 50%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것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억눌러 왔던 주가에 대해서 확실히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력에 의해서 이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 대비해서 딱 중간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1선을 한번 찍으러 갈 것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할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지금 내일 뭐 모레 증시가 어떻게 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된 우리 글로벌 경제가 지금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사실 우리들도 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이야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 러시아가 제재를 크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가 그 디폴트가 되면서 네, 갚지 못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빵꾸가 생기는 거고요. 그 빵꾸가 이제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돈이 유입이 되었던 그 거품들이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떤 연쇄작용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네,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차분히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월봉은 뭐 그대로고요. 네, 월봉 3월 스타트는 좋았는데 일단 네,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3월, 4월 시장 분위기가 딱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는 이제 3월, 4월에 좀 이제 두산중공업이 힘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일단은 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저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뭐 기업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시가 10%, 20%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두산중공업도 올라가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투자자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가 오늘 4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나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50만 주 정도 빠져나왔고요. 엊그제죠. 네, 엊그제 이제 유상증자 어제죠. 3월 4일이죠, 그죠? 네, 금요일에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1,280만 주 정도 네, 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분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 전체에서 1조 가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두산중공업에서 기계적으로 나간 것 같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도 네, 금융 투자뿐만이 아니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모두 매도한 날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그래도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이 정도 뭐 10만 주 정도 그동안 매수한 것에 비해서 많지 않았고요. 네, 뭔가 패닉셀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인 거, 네, 전체적인 그 증시에서 비중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 얼마나 이제 빠져나갈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지 일단은 네,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수급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네, 증시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저에게 이제 네, 지금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고려를 하는데 매수를 할지 말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딱 지금 사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혹여나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밴드를 그리고요. 그 밴드에서 아래쪽 위치에 왔을 때 사실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계리율이 크고,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만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 채널에도 주식 시장에서 100%는 없다라고 그렇게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요. 네,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주식 종목에 또 올인을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굳이 매수하시자면은 요 부분에서 며칠 더 지켜보시고 뭐 횡보를 계속하고 이제 이평선이 좀 모여진다 싶을 때는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간다면 그때 이제 이런 밴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올라갔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차트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제 금요일에 많이 상환이 되었었죠. 네, 근데 이 3월 4일에 공매도 잔고가 아니었고요. 3월 2일에 공매도 잔고에서 한 80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4일 당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 대차 잔고, 금요일에 대차 잔고를 보았을 때는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상환 자체도 많이 되었지만 신규로도 또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또 작용을 한 것인지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을 것인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꽤나 이제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에 이 공매도 잔고는 1710만 주 정도로 한 20만 주 정도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거래도 100만 주 정도로 네, 있었고요. 한 10% 정도, 9% 정도네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4월 1일이죠. 그때 이 두산중공업 1WR 종목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신규 상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 신청이 또 대량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 안에 네, 그게 이제 교환 신청이 돼야 되고요. 신주 교환 신청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공매도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또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매도로 또 이제 그런 신주 상장을 또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분명히 쓰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3월도 네, 지금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고 아직까지도 신주 상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도록 우리가 좀 네,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좀 하락이 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네. 어, 그동안 거래량도 붙었었고 그런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근데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안 되겠다라고 좀 참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융자도 뭔가 좀 활발합니다. 네, 이 융자도 지금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혹은 워런트에 대해서 좀 거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대차 잔고는 어제도 활발했지만 네, 오늘 뭐 조금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 주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7천만 주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크게 많이 상환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때 늘어난 이 대차 잔고가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는지 네, 그거는 아직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상환 자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체결 자체가 신규로 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체결량이 또 워런트 때문에 네, 지금 공매도 잔고와 함께 또 늘어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건 이제 3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추적 물량은 147만 주에서 124만 주 정도로 매도가 나왔고요. 뭐 어제 늘어났던 거, 엊그제 늘어났던 거 뭐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8.6% 네,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대차 잔고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외 소식을 또 들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은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 큰 핵시설 접근을 했죠. 이건 이미 이제 점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네, 아직까지 두 번째 큰 핵시설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포리자는 이제 점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를 또 예, 그 다른 시설물이긴 하지만 포격을 가해가지고 또 불이 나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핵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큰 네, 이 핵시설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체르노빌도 점령을 했고 자포리자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리브네 아니면은 뭐 리브네겠죠. 네, 요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원전의 지금 절반 정도를 어, 점령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러시아가 안 그래도 전쟁을 일으켰는데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안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탈탄소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원전이 검토가 되고 있었죠. 많이. 그래서 세계 트렌드가 이제 원전이 좀 다시 기저 원전으로 기저 에너지원으로 좀 자리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원전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에 불똥이 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전 취약성을 경고하고 원전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뭐 이 여론 자체가 그렇게 확 돌아선 건 아니고요. 일부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원전 붐이 프랑스, 영국, 뭐 미국도 있었지만 사실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전 붐이 좀 일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요. 근데 폴란드, 체코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이 폴란드가 사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국경을 폴란드가 직접 닫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안보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또 이 원전 투자를 또 생각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이집트 원전이 러시아 쪽과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계약 체결이 4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게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그 JS 이사가 AS 이사죠. 네, 어떻게 또 그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제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미지수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마냥 이제 저기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이제 탈원전을 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좀 보시면은 유럽의 원전을 깨우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독일이 이제 또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탈원전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이제 내년이었나요? 네. 이제 3개 정도 남아가지고 그걸 모두 이제 없애면 탈원전을 100% 완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전이 차지하는 에너지 발전 비율을 천연가스가 LNG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독일과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노스트림 가스관 그걸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천연가스를 교환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서방과 러시아의 그런 신경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그걸 무기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부각이 되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독일도 이제 서서히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원자재들이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 원자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킬수록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전혀 문제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그죠? 경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면적 대비 발전량 효율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요약만 좀 드리면 자, 가장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던 독일은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천연가스를 들여왔고 이게 이제 유럽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고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노스트림 2 가스관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이 가스관을 상당히 이제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나쁜 거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반대를 했는데 뭐 이렇게 독일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묵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하고요.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 총리가 바뀌었죠. 네, 메르켈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로 바뀌었는데요. 환경뿐만 아니고 이제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찾겠다. 그죠? 이제는 안보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이제 국방력도 지금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공언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안보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100%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한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장관이 남은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원전도 지금 수명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급진적 기후 정책을 설계해온 녹색당 출신이 이렇게 에너지 정책에는 금기가 없다. 탈원전을 무조건적으로 실시하진 않겠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지금 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어,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원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두고 지금 좀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할 것인가.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이제 전쟁이 나서 침공을 당하고 보니 또 이제 저렇게 점령을 당한다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상황이죠. 원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위험하기도 하고, 일단은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좀 더 중점을 두겠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동유럽 국경을 이제 러시아와 그렇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좀 잘못된다면, 네, 그 동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 경계심을 품을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잘 돼야겠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돼서 상당히 이제 다들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일단은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외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소식은 네, 탈원전 정책을 또 되돌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죠. 네, 그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또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건설을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또 이렇게 논의를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이 민주당 당대표 입에서도 이렇게 네,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아리 100, 네, 신재생 에너지 100%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네, 또 이렇게 원전 얘기를 하면서 3, 4, 5기 건설, 재건설과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주력 원전, 기저원전 에너지 안보를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좀 원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이게 네, 그 선거용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선전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건설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바뀌면 네, 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어,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당장 추진을 해야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네, 지금 당장 바뀌기 전에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바뀌면 추진을 하겠다 이거는 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네, 모순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도 내수 시장도 좀 늘어나고 있다. 네, 이제는 좀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 4호기에 네, 수천억이 묶여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그 원전 수명이 좀 다할 가능성이 아니 그 다하는 그런 원전이 많기 때문에 10개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새로운 원전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수명이 도래하는 그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할 것인지 아무래도 뭐 독일 케이스를 본다면 또 연장을 하는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이 내수 시장도 원전 내수 시장도 조금은 네 증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지금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죠. 좋은 소식은 네, 내수 시장이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에너지 정책도 에너지 믹스로 이제 원전이 다시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탈원전의 대표적인 그 독일, 그죠? EU의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서 포함이 될 때, 원전이 포함될 때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던 독일인데요. 그 독일이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이 원전을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보 위험이 또 한편 다른 안보 위험이 또 있더라. 그죠? 그 원전을 보유한 국가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또 좋지 않은 점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들이 이제 원전 투자가 굉장히 큰데 그 신규 원전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원전도 지금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가 다가온 상황에서 이 이집트 원전에 대한 계약 이것도 미지수가 되었다. 올 초부터 이제 좀 그런 소식이 뜨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립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네, 기술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 에너지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은 신재생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소 풍력도 진행하고 있고 원전도 대형 원전뿐만 아니고 SMR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있고 그 핵 폐기물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위험인데 그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핵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기술은 좀 더 개발을 해야 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기술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해체라든지 뭐 그런 핵 폐기물을 옮길 수 있는 그 용기도 지금 두산중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촉각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좀 좋지 않은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네, 가감 없이 바로바로 전달드리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시선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한 가지 더 소식이 있다면 뭐 수출용 신형 원자로 건설공사에서 PQ 고배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뭐 대우건설이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뭐 중간에 어디였죠?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이든 네, 분담이행이든 이행 방식이나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구성원별로 이렇게 경영상태 적격 요건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쪽에서는 이 한 지역업체가 합류한 지역업체가 경영심사가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참여 과정에서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뭐 안전관리 관련해서 좀 부적격이 뜨면서 좀 이렇게 네, 그것도 다른 업체가 부적격이 뜨면서 조금 네, 아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급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뭐 잘 올라가다가 조금씩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가 모멘텀도 강했고요.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